오늘 아침에도 혹시 든든하게 계란 프라이 하나 드시고 나오셨나요? 아, 저는 오늘 아침에 스크램블 에그를 해먹고 나왔습니다. 아, 좋죠. 아니면 출근길에 급하게 산 샌드위치 속에 들어있던 계란을 드신 여러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식탁 그 한가운데에서 시작됩니다. 네. 배움을 즐기고 언제나 호기심으로 가득 찬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 주제는 매일 무심코 깨트리는 그 평범한 식재료, 바로 계란입니다. 그렇습니다. 계란이죠.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계란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반숙이 나은지, 완숙이 나은지 이런 요리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요리 방송이 아니죠. 네, 이 작고 둥근 알 하나에 숨겨진 그 거대한 경제학과 놀라운 산업의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특히 일본의 체련계, 그러니까 오직 계란 생산만을 목적으로 하는 닭을 키우는 농가들의 이면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들은 일본 농업과 축산업의 현주소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전문 문헌의 흥미로운 지표들입니다. 네, 단순히 딱딱한 통계 수치를 읊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무심코 집어드는 그 계란 한 판의 가격표 뒤에 도대체 어떤 치열한 과정이 숨어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 과정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이 작은 계란 한 알 속에 압축되어 돌아가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오늘 분석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하고도 놀라운 경제학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주 충격적인 숫자 하나를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네, 어떤 숫자죠? 이 굴에 사람보다 닭이 더 많다는 사실 혹시 짐작이나 해보셨나요? 아, 이게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그 숫자가 그저 사람보다 조금 더 많다 이런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거든요. 네. 현재 일본 내 체란계의 총 사용 마리수는 무려 1억 3,7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2억 3,700만 마리요? 와. 네, 일본 전체 인구가 대략 1억 2천만 명대라는 걸 감안하면 말 그대로 사람 머릿수보다 매일 계란을 낳고 있는 닭의 마리수가 훨씬 더 많다는 뜻이죠. 1억 3,700만 마리라니 솔직히 머릿속으로 그림이 잘 안 그려질 정도인데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네, 만약 일본의 모든 인구가 갓난아기부터 연세 지긋하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전부 다 각자 닭을 한 마리씩 품에 안고 있다고 쳐보죠. 네네. 그래도 무려 1,700만 마리의 닭이 남아서 동네를 볼볼거리고 돌아다닌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숫자는 결국 이 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농업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얼마나 극단적인 규모의 경제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어마어마한 닭의 마리수와 대비되는 또 다른 지표를 보면 이 산업의 현실이 더 명확해집니다. 어떤 지표죠? 그렇게 닭이 많다면 당연히 닭을 키우는 농가도 전국에 엄청나게 많을 것 같잖아요. 네,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체란계 농가 수는 매년 4%에서 6%씩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매년 6%씩이요? 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일본 전역에 남은 농가는 약 1960가구에 불과합니다. 잠깐만요. 그 1억 3,700만 마리를 고작 1960가구가 감당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농가당 평균 사용 마리수가 7만 마리가 넘는다는 이야기네요. 이건 우리가 흔히 동화책에서 보던 농부가 아침마다 모이를 뿌려주면 닭들이 모여드는 그런 한가로운 풍경이 절대 아니군요. 절대 아니죠. 이건 완전히 고도로 자동화된 거대한 공장이나 다름없습니다. 맞아요. 현대 농업이 겪고 있는 아주 뼈아프고 냉혹한 구조조정의 단면입니다. 주로 수백, 수천 마리 정도를 소규모로 키우던 영세 농가들은 치열한 단가 경쟁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시장에서 사라진 겁니다. 아, 씁쓸하네요. 반면에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느냐? 10만 마리 이상을 거느리는 초대형 농가들의 비율이 10년 전 10% 수준에서 최근 18%까지 훌쩍 뛰었습니다. 몸집을 불린 거군요. 네, 살아남기 위해선 무조건 몸집을 키워야만 했던 이 산업의 생존 본능이 수치로 증명되는 셈이죠. 한 농가에서 매일 7만 마리 이상의 생명을 먹이고 관리하고 거기서 나오는 알을 수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여기서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네. 농가 수는 매년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전체 닭의 마리수도 통계적으로는 매년 미세하게 감소하는 추세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일본의 연간 계란 생산량은 260만 톤 전후로 아주 굳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니, 닭의 숫자가 줄고 사람도 주는데 최종 결과물인 계란은 어떻게 똑같은 양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현대 축산과학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결과물입니다. 해답은 단 하나, 바로 극한의 품종 개량에 있습니다. 품종 개량이요? 네. 과거 우리 조상들이 키우던 닭과 지금 양계장에 있는 닭은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종일지 몰라도 생산성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생명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아예 다른 레벨이군요. 오랜 시간에 걸친 고도의 유전적 선택과 개량 덕분에 닭 한 마리가 일생 동안 생산해내는 계란의 개수 자체가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입되는 자원, 즉 닭의 숫자가 줄어들어도 닭 한 마리당 뽑아내는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전체 생산량 260만 톤을 억지로 맞춰내고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매일 아침 프라이팬에 무심히 올리는 그 평범한 계란 하나가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농업과학 데이터와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해온 테크놀로지의 결정체였다니 정말 새롭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고도로 개량된 1억 3,700만 마리의 생물학적 기계들은 도대체 일본 어디에 숨어서 매일 260만 톤의 계란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계란의 지리학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농가가 1960개밖에 안 남았다면 분명히 특정 지역에 거대한 양계단지가 쫙 몰려있을 것 같단 말이죠. 지도를 펼쳐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나요? 일본 내 사육분포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꽤 다른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몰려있지 않나요? 네, 상위 5개 지역의 점유율을 보면 1위가 이바라키현으로 전체 약 9.8%, 마리수로는 1,800만 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9.8%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이 가고시마현 6.6%, 지바현 6.3%, 히로시마현 5.4%, 오카야마현 5.3% 순으로 이어지죠. 가만히 있어보자. 1위인 이바라키현조차 점유율이 9.8%밖에 안 되네요. 전국 점유율이 10%를 넘는 압도적인 단일 지역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건 일종의 철저한 리스크 분산 전략으로 보입니다. 오, 예리하시네요. 특정 한 지역에 양계 산업이 완전히 편중되어 있다면 만약 그 지역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 전체의 계란 공급망이 붕괴될 테니까요. 그렇죠. 조류독감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돌면 정말 큰일 나니까요.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5에서 9%씩 잘게 쪼개서 분산된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건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겠군요. 매우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지리적 분산은 신선도가 생명인 계란의 유통거리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리스크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구조적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시야를 일본 밖으로, 전 세계로 한번 넓혀볼까요? 전 세계 계란 시장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것 같으신가요? 국토 면적만 보면 좁은 편이잖아요. 근데 계란 소비량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꽤 상위권이지 않을까요? 한 10위 안에는 들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일본은 전 세계 계란 생산국 중 당당히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7위요? 네, 전체 국토 면적 대비 험준한 산지가 많은 지형적 불리함을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순위죠. 참고로 세계 1위, 2위, 3위는 각각 중국, 미국, 인도입니다. 거긴 뭐 땅 크기부터가 반칙이네요. 그렇죠. 이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영토 자체가 압도적으로 크죠. 여기서 2위인 미국의 사례를 일본과 비교해보면 글로벌 농업에 아주 재미있는 대개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다른가요?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당연히 일본보다 훨씬 더 크게 키우겠죠. 농장 규모 자체가 다를 것 같은데요. 그 크기의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10만 마리 이상을 키우는 곳을 대형 농가로 분류하고 100만 마리 이상을 키우는 초대형 시설은 손에 꽂을 정도로 드뭅니다. 네. 하지만 미국에는 100만 마리는 기본이고 수백만 마리를 한 번에 사육하는 초거대 양기 기업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거대한 기업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는 겁니다. 위치요? 미국처럼 땅이 넓으면 소비자가 많은 대도시, 뉴욕이나 LA 근처에 양계장을 짓는 게 유통에 훨씬 유리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아까 일본의 이바라키현이나 지바현이 도쿄 인근에 있는 것처럼 소비지 근처에 있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설마 엉뚱한 곳에 몰려 있나요?
놀랍게도 미국의 거대 양계 기업들은 소비지와 꽤 거리가 있는 아이오와주를 비롯한 중서부 5개 주에 철저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서부요? 거긴 정말 내륙 한가운데잖아요. 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옥수수밭이 있다는 겁니다. 아, 계란 생산의 핵심 자원, 즉 닭들의 밥인 사료가 나는 곳 한가운데에 아예 양계장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듣고 보니 무릎을 탁 치게 되네요. 그러니까 매일 엄청난 양을 먹어치우는 닭들에게 네, 그 사료를 실어 나르는 물류비를 아끼기 위해서 아예 사료의 산지에 닭들을 몰아놓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닭들은 농장에서 태어나자마자 옥수수밭 한가운데서 평생 옥수수를 먹으며 알을 낳는 거고요. 사료 산지가 곧 계란의 산지가 되는 정말 극단적이면서도 완벽한 경제학적 효율성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물류비를 극단적으로 낮춘 이 중서부 5개주가 미국 전체 계란 생산량의 무려 절반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절반이나요? 와. 네. 일본처럼 수입 사료에 의존해야 하는 나라와 자국 내에서 넘쳐나는 옥수수로 곧바로 닭을 먹일 수 있는 미국의 구조력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방금 사료비와 물류비, 즉 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심층 분석의 하이라이트인 경제학 파트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죠. 좋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7만 마리씩 대규모로 공장처럼 돌리면 농가들은 과연 돈을 얼마나 벌까요? 많이 벌 것 같죠? 네, 제가 2020년 기준으로 조사된 농가의 평균 재무 상태 자료를 보고 정말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네네. 농업 초수익, 그러니까 농가가 벌어들인 총 매출이 평균 2억 7,290만 원이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5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동네 양계장이 아니라 이거 웬만한 중소기업 뺨치는 어마어마한 매출이네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거대한 매출 규모에 압도되기 쉽죠. 평균 조수익이 2억 7,290만 원이라는 건 명백한 팩트입니다. 하지만 기업 분석을 할 때 매출액보다 중요한 건 결국 주머니에 남는 순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떼고 남는 돈이 진짜죠. 그 거대한 매출에서 농가들이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진짜 이익, 즉 농업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죠? 고작 1,181만 원에 불과합니다. 잠깐,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2억 7,290만 원을 벌었는데 남는 돈이 1,181만 원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율을 계산해보면 영업이익률이 대략 4.3%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도대체 2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이 다 어디로 새어나간 겁니까? 새어나간 게 아니라요. 그게 전부 닭을 키우고 농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필수 경영비입니다. 총 비용이 무려 2억 6,109만 원에 달하니까요. 세상에, 보통 기업에서 이익률 4%면 완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맞습니다. 어딘가에서 비용이 조금만 삐끗해서 올라가거나 계란 가격이 단 몇십 엔만 떨어져도 곧바로 엄청난 적자로 전환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건 농업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 공장 기계처럼 마음대로 전원을 껐다 켤 수도 없을 텐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축산업 부문 내에서 노동시간을 비교해 보면요. 채란계 농가의 하루 노동시간은 매일 소젖을 짜야 하는 낙농업과 맞먹을 정도로 길고 고됩니다. 매일이요? 네, 7만 마리의 생명이 매일 먹고 싸고 알을 낳는 데는 주말도 없고 공휴일도 없으니까요. 쉴 틈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 산업의 본질은 엄청난 고수익을 올리는 낭만적인 농업이 절대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자본을 굴리면서 4%라는 얇디얇은 마진을 남기기 위해 365일 피말리는 노동을 갈아 넣어야 하는 박리담의 극단적 제조업에 가깝습니다. 이 4%라는 숫자의 무게감이 확 다가오네요. 그럼 도대체 그 2억 6,109만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인은 누굽니까? 매일 7만 마리의 닭에 금가루라도 쪼아 먹는 건 아닐 텐데요. 금가루는 아니지만 농장주 입장에서는 금보다 더 예민하게 가격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미국 사례에서도 힌트가 나왔죠. 바로 사료입니다. 역시 사료. 네. 일본 농가의 비용 구조를 해부해보면 전체 경영비의 무려 46.5%, 금액으로는 약 1억 2,141만 원이 오직 사료비로만 쑥 빠져나갑니다. 와, 1억 2천만 원이 넘네요. 지출의 절반 가까이가 닭들 밥값인 셈이죠. 그 다음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노동비가 13.2%, 늙은 닭을 도태시키고 새로운 병아리를 들여오는 가축비가 12.4%, 그리고 자동화 시설을 유지하는 감가상각비가 6.2%를 차지합니다.
역시나 사료비가 압도적인 1위군요. 아까 미국 양계 기업들이 왜 악사카시 옥수수밭 한가운데로 기어 들어갔는지 그 이유가 완벽하게 증명되는 수치네요. 그렇죠. 사료비에서 1, 2%만 절감해도 저 4%의 얇은 순이익률이 2배로 뛸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역사적인 맥락을 짚어드리고 싶네요. 네. 사료비가 46.5%라는 것도 엄청나 보이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50년대 일본 농가의 비용 구조를 보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어땠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료비가 전체 비용의 무려 80%를 차지했었습니다. 80%요? 아니 비용의 80%가 밥값이면 인건비나 시설 투자비는 고사하고 농장주 가족들이 먹고 살 돈조차 없었겠는데요? 그러니까 1950년대까지만 해도 계란이라는 식재료가 명절이나 특별한 날 혹은 몸이 아플 때나 먹을 수 있었던 엄청나게 귀하고 비싼 고급 단백질원이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옛날엔 계란이 귀했구나. 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글로벌 무역이 발달했죠. 값싼 해외 사료를 거대한 배에 실어 대량으로 수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풍정 개량으로 사료 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사료비 비중이 과거 80%에서 현재의 40%대 중반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아, 그 수십 년에 걸친 지난한 비용 절감의 결과물 덕분에 계란은 오늘날 마트에서 물가 안정의 우등생이라는 자랑스러운 별명을 달고 저렴한 가격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어릴 때 할머니께서 나 때는 계란 하나 먹는 게 소원이었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아주 명확한 경제적 팩트였군요. 네, 팩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최근 마트에서 계란 한 판을 집어들면서 가격표를 보고 계란값이 언제 이렇게 올랐지? 하고 흠칫 놀랐거든요. 오늘 분석하고 있는 상황을 쭉 훑어보니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매일 장을 보시며 피부로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 굳건했던 물가 안정의 우등생이라는 타이틀이 크게 흔들리고 있죠. 네, 많이 올랐어요. 2020년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일본의 체란계 산업에도 유례없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역시 사료 문제입니다. 수입에 의존하니까요. 맞습니다. 일본은 닭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글로벌 곡물 가격이 폭등한 데다가 멈출 줄 모르는 엔저 현상, 즉 엔화 가치의 하락이 겹치면서 수입 사료의 체감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은 겁니다. 거기다가 전 세계적인 원유 가격 상승까지 겹쳤으니 타격이 컸겠네요. 네, 사료를 항구에서 농장까지 실어 나르는 트럭 운송비, 그리고 추운 겨울날 병아리와 닭들이 얼어 죽지 않게 켜두는 난방비까지 연쇄적으로 폭등했겠군요. 아까 4%밖에 안 되는 그 얇은 이익률로는 이런 외부의 거대한 충격을 도저히 흡수할 길이 없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 구멍조차 없어진 농가들의 현실은 즉각적으로 가격표에 반영되었습니다. 당장 2022년에 일본 농협인 제2전농은 계란 출하 가격을 킬로그램당 무려 14엔이나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4엔이나요? 수십 년 동안 어떻게든 억눌러오며 버텨왔던 가격 방어선이 마침내 외부 충격에 의해 뻥 터져버린 것이죠. 댐이 무너진 거네요. 네. 해외의 수입 사료에 목줄을 잡혀있는 구조적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 내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계란 산업 전체가 무너진다. 어떻게든 국내산 사료 생산을 늘리고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쭉 맞춰보니 머릿속이 좀 멍해지네요. 결국 우리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값싼 계란의 진짜 이유는 단순히 옛날에는 수입 사료가 저렴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방금 아주 중요한 본질을 짚으셨습니다. 수입 사료가 저렴했던 시기가 있었던 건 맞지만 그 이면에는 수백, 수천 마리를 키우던 영세 농가들이 파산의 위기 속에서 도태되는 와중에도 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으로 규모를 7만 마리, 10만 마리로 대형화시킨 생존 투쟁이 있었습니다. 또 단알이라도 더 낳는 닭을 만들기 위해 끝없이 품종을 개량하고 유통 과정을 극한으로 효율화시켜온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죠. 정리하자면 글로벌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승하는 그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농가 스스로가 거대한 스펀지가 되어서 쥐어짜듯 억제해온 거군요. 맞습니다. 농가들이 자신들의 마진을 4%라는 극한의 수준까지 낮춰가며 총 비용을 방어해온 눈물겨운 사투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오르던 그 만만한, 그러나 결코 만만하지 않은 300엔짜리 계란 한 판이었던 겁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밥상 물가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아슬아슬한 경제적 균형 위에서 유지되고 있는지를 계란 산업이 완벽하게 대변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단순히 마트에서 파는 계란 하나를 넘어서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 생태계와 글로벌 자본주의의 민낯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많은 걸 시사한 내용이었죠. 네, 사람 수보다 훨씬 많은 1억 3,700만 마리의 닭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극단적인 규모의 확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1,960가구에 남겨진 농장주들. 2억 7천만 원을 벌어도 1,181만 원밖에 줄 수 없는 박리담의 구조. 그 비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료비의 압박. 그리고 지구 반대편의 환율 변동과 국제 유가가 어떻게 내 식탁 위에 계란 프라이의 가격을 뒤흔드는지 우리는 오늘 생생하게 추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 아침 출근길이나 식탁에서 계란을 드실 일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알 하나에 담긴 수십 년간의 과학적 품종 개량, 지구 반대편의 광활한 옥수수밭, 그리고 단 4%의 수익을 위해 매일 수만 마리의 생명을 돌보며 치열하게 비용과 싸우는 농가들의 그 거대한 땀방울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깊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볼 만한 아주 중요한, 어쩌면 조금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 확인했듯 지금까지의 양계 산업은 규모의 대형화와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무기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아슬아슬하게 방어해왔습니다. 그렇죠. 잘 버텨왔죠. 하지만 이상 기후로 인해 미국의 옥수수 수확량이 반토막이 나고 지정학적 위기로 해상 운송로가 막히며 널뛰는 환율 변동 같은 외부의 거대한 충격이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되는 일상이 되어간다면 어떨까요? 아, 끔찍하네요. 과연 우리는 농가들을 쥐어짜는 극한의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만으로 언제나 우리 곁에 만만하게 존재했던 서민의 단백질인 저렴한 계란 가족을 영원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참으로 무거운 질문이네요. 알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